자, 영상 한번 볼까요? 이것은 1995년도 1월 17일 날 발생한 일본 고베 지진입니다. 고베 지진 당시 영상인데요. 일본은 워낙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어서 평상시에 이런 지진이 나더라도 큰 피해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고베시 근교에서 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요. 다리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화재도 나고 각종 이 생활 인프라가 다 파손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굉장한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지진을 계기로 해서 대규모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많은 부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결국은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 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진 하나가 어쩌면 그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당장은 피해를 주는 요소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 최근에 났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금 받아야 할 때가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기억나는 지진 몇 가지씩 빠르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976년도에 중국 탕산에서 규모 7.5 지진이 났는데요. 아래 사진과 위 사진은 지진 전후의 사진입니다. 공식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비공식 기록에 의하면 65만 명입니다. 역대 사망자 중에서는 가장 큰 지진으로 남아있는데,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건 말도 못하겠죠. 그 다음에 2004년 12월 26일 날 우리 방금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지진인데요. 규모 9.1.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23만 명 공식 기록이고 이건 비공식 기록입니다. 28만 명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1200km나 되는 단층대가 약 500초에 걸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서지는 지진이었고요. 큰 지진 해일이 발생을 해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지진 해일 후에 저렇게 큰 폐허가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5월 12일 중국 스촨성 지진입니다. 학교에 막 등교한 아이들이 이 지진 발생으로 이제 건물에 매몰돼서 목숨을 잃은 장면인데요. 8만 7천 명이나 사망을 했었고요. 2010년도 1월 달에 규모 7.0인데 IT 지진 규모 7.0이고 3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진 왼쪽에 나와 있는 건 대통령궁입니다. 대통령궁은 워낙에 준비가 잘 돼 있는 시설물인데도 불구하고 지진 후에 저렇게 폐허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 7.0이면 우리 한반도에서도 예상 가능한 지진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큰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잘 아시는 지진인데요. 2만 명이 사망을 했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해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워낙에 고베 지진 때 준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건물 붕괴로 사망된 사람은 없었고요. 지진 해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도 더 해야겠구나 라는 교훈을 또다시 얻게 됐고요. 그 후로 다른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년 2월 6일 규모 7.8 튀르키예 지진인데요.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거로 돼 있고, 요 왼쪽 아래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딸이 이 붕괴된 곳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인데 저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이 규모 7.7 지진이 났는데요. 이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1000km 떨어진 태국 방콕에 큰 피해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고층 건물이 많은 태국 방콕에 건물을 붕괴시키거나 연결다리가 무너지고 또 맨 위에 있는 수영장 같은 데서 물이 넘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큰 지진에서 발생한 저주파 에너지가 건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1000km나 떨어진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바로 2009년도 4월 6일 날 규모 6.3 라킬라 지진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도 몇 개를 발췌를 했는데요. 이탈리아 라킬라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경주 같은 곳인데요. 이곳엔 잔지진들이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에 해당하는 관리들과 지진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혹시 큰 지진 나지 않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의 끝에 잘못해서 우리가 경보를 내리게 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커지니까 보수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리자 해서 지진 위험도가 높지만 당장은 큰 지진이 날 징후는 없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규모 6.3 지진이 나게 되고요. 308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그래서 여기 있는 차장님이나 저희 같은 지진학자들이 모두 과실치사로 기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1심, 2심 다 유죄가 나오고요. 결국은 무죄로 이제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진학자들이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거죠. 지진 발생을 어떻게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발표를 하냐, 이거 신의 영역이다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후로 이제 학자들의 이 태도가 많이 바뀌었죠. 앞으로 위험한 거는 위험하다고 또 잘 얘기하자, 안 위험하다고 하지 말고라는 교훈을 반대로 얻었다는 아주 슬픈 얘기가 있는데요. 그처럼 이렇게 지진 한 번이 발생하면 어떤 나라의 환경이나 정책이 크게 바뀌는 계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진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지진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평양 연안에 집중해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진이 태평양 연안에 발생을 하고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싸는 모양의 지진 분포가 있어서 저런 분포를 우리가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고 고리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 화산도 많기 때문에 불의 고리라는 말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진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하는 까닭은 바로 그곳이 판의 경계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00년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지진들이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900년에 지진계가 처음 개발이 됐고 그 후부터 지진 규모가 정확하게 측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은 칠레에서 발생한 1960년에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가 9.5고요. 그리고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만 쭉 모아놓으면 1900년 이후로 17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발생하는 특징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특정 시기에 몰려있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다가 쭉 발생하지 않다가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지진부터 인도양 수마트라 지진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한 걸 알 수 있죠. 한 6, 7차례 계속 발생을 하다가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캄차카에서 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게 보통 발생했다 하면 20, 30년 지속이 되다가 안정화가 되고 다시 발생하고 하는데 이번에 발생한 캄차카 지진이 없었다면 안정화 시기에 접어드는 그때에 이르렀는데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형 지진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 아니면 초대형 지진의 끝물인가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는 캄차카 지진이 또다시 초대형 지진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면 더욱 걱정스러운데요.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는 중국에서 났습니다. 1556년에 83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구에서의 사람들 인구 분포를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556년은 사실 산지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사망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1976년 당상 지진 때 비공식 기록 65만 명이 사망을 했고 30만 명이 넘는 지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명 넘는 지진들은 기록에 의해서 따져보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십 회가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진이 위험한 까닭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로 지진 발생 후 하루 안에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자연재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진을 보게 되면은 이 피해를 많이 일으킨 지진들이 규칙이 있는데요. 1900년 이후에 8.5 이상의 지진만 하더라도 17번이라고 했는데 실제 피해를 많이 일으킨 지진은 규모 7점대 지진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규모 7점대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인근에서 발생을 하면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라도 먼 바다에서 발생을 하면 사람들한테 피해를 일으키는 게 적지만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도심에서 발생을 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규모 7이나 거기에 인접한 지진의 규모가 도시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진들은 지구과학 시간 때 많이 배우셨겠지만 지구 내부의 열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입니다. 지구 내부는 너무 뜨거운데요. 그 뜨거운 열기둥이 멘틀이라고 하는 지구 내부를 통과를 해서
지표의 암소권이라고 하는 판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판은 멘트를 타고 좌우로 흐르게 되는데요. 결국은 판의 경계부에서 부딪히고 지구 내부로 들어가는 순환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판이 부딪히는 곳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지구를 보게 되면 크고 작은 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태평양 연안에서 많은 지진이 나는 까닭은 바로 태평양 연안이 저런 판의 경계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런 판의 경계부 일대에서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큰 지진도 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라시아 판 내부에 있고요. 일본 열도는 아주 불행히도 몇 개의 판이 걸쳐져 있습니다. 필리핀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 바로 일본 열도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열도에서는 매우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들은 발생하는데 굉장히 특징이 있는데, 큰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는 1000년, 짧게는 한 500년 만에 큰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한 1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1000년 전쯤에 이곳에 지진 해일이 크게 발생을 해서 일본 해안가에 쌓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지진 이후로 1000년 만에 이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2008년 수찬성 지진 같은 경우에는 3000년 혹은 6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얼마큼 큰 지진이 날지는 짧은 기록만 갖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긴 역사를 봐야지만 이 지역에서 비로소 얼마 만에 지진이 날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진 역사를 보면 기상청에 의한 지진 관측이 1978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채 50년이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록만 가지고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경주 지진급인 5.8이다라고 판단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판단하려면 여기처럼 몇천 년의 기록을 보고 그 가운데 제일 큰 지진을 삼아야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진과 함께 걱정되는 것은 바로 지진 해일인데요. 지진 해일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또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해역에서 발생하되 해저 지반으로부터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지진이 단층으로 움직여서 단층이 바로 그 해저변 위에 있는 바닷물을 위아래로 심하게 운동을 시킬 때 바로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역이라도 해역에서 해저 지반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면 단층면이 지표까지 다다르지 못하게 되고, 단층 운동으로 바닷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얕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야 결국은 지진 해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일본 지역에서의 지진 제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쪽 위에 보시면 별표로 표시된 곳인데요. 바로 이 일본 지진 제도에 의하면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갛게 표현된 곳이 결국은 위험한 곳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곳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험한 곳은 아니었던 거죠. 지진 제도상으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던 이유는 1000년 전에 발생한 지진이 지진 제도 계산하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보통 지진 제도를 계산할 때 계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안에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것을 지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결국은 그곳에서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지진 해일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은 이 지진 제도가 만들어질 때 충분한 자료를 쓰지 못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 열도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난카이 해곡이라는 곳은 바로 이렇게 박스로 쳐놓은 지역인데요. 일본 열도는 크고 작은 규모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규모 8 이상의 지진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난카이 해곡도 바로 그 한 지역이고요. 근데 이 난카이 해곡 혹은 난카이 해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100년, 15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들은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진들이 이미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이 임박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이 이 그림에서 A와 E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E는 바로 동경 앞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A는 큐슈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들은 이미 그 지진 발생할 시기가 넘어섰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이곳에서는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 정부 발표에 의하면 향후 30년 내에 이 정도의 규모 7점대 후반이나 8점대 초반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이른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죠. 가장 최근에는 1944년도에 이 난카이 해곡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곳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카이 해곡의 남쪽 지역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 또 이 난카이 해곡이 전체가 부서지게 되면 규모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 날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은 최근 들어서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역사 지진 기록을 보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많은 지진들이 났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기록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이 지진 기록만 190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기록을 보면은 이거는 중종 13년 1518년 기록입니다. 진도로 따지면 진도 8 혹은 진도 9 정도 되는 기록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유시에 3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그러니까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왔고, 노인들이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더라. 팔도에서 다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이 지진에 의한 지진동을 느꼈다라는 기록이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기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 성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첩이 뭐냐면 이거 오른쪽에 수원 화성 그림이 있습니다. 성첩은 맨 위에 보면 구멍 뚫린 곳 있죠. 우리가 숨어서 저걸 피해서 조총 쏘고 대포 쏘고 하는 그 구멍, 바로 그 곳이 성첩인데요. 저곳이 무너졌답니다. 얼마나 지진동이 컸으면 임금님이 계시는 이 수도 서울에 있는 성첩이 무너졌다는 기록입니다. 매우 강력한 지진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1546년 명종 1년 기록입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에서부터 서로 갔다. 그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소리 같았고, 여기 또 천둥 얘기가 나오고요. 지진이 일어날 때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또 담과 벽이 흔들려서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 임금님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이런 기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기록하는 사람이 장수해서 계속 허풍을 쓴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동에서부터 서로 갔고 한참 뒤에 소리가 그쳤다라는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까 봤던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라 대지진 때의 파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서쪽 해안에서부터 지진이 발생을 해서 약 1200km가 북서쪽 방향으로 쪼개져서 500초 만에 단층이 다 쪼개진 기록인데요. 이렇게 연쇄적으로 단층이 쪼개지는 걸 지진 파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저 기록이 마치 이 지진 파열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동에서부터 서로 소리가 전달됐다는 것은 연쇄적으로 찢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서울에서 얼마나 큰 지진이 났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 기록물이 아주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가능한 최대 지진을 보려면 긴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 지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역사 지진을 분석을 해보니까 계기 지진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이 왼쪽은 기상청에서 발표한 지진 분포고요. 오른쪽은 아까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그 분포를 비교를 해보면 매우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서에서도 지진이 많이 났었고 큰 지진도 정말로 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소 지진을 포함한 분포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국에 걸쳐서 현재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큰 지진만 뽑아서 보면은 아까 그렇게 보이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지진이 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기록이 역사서에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1952년도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25 전쟁 때도 지진이 났는데
규모가 6.3이었습니다. 강서 지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지진은 여기 그림 보시면 평양의 남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강서 지역인데요. 이게 규모 6.3으로 당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의 지진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진계가 없었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는 당시 아날로그 지진계가 있었고 지진 파형이 기록이 됐거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그때의 그 지진 기록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정말로 규모 6.3 지진이 당시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게 정말 허풍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지진이 52년도에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역사서에 남아있는 지진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한반도에는 특히 서울 인근에서만 보더라도 규모 5가 넘거나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수도권에는 이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단층들이 있습니다. 추가람 단층, 혹은 동두천 단층, 왕수천 단층, 그다음에 포천 단층 등이 이 한반도를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기상청이 아주 엄청난 지원을 해주셔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수도권 일원의 지진계 60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60개의 지진 파형이 현재 저희 연세대학교 연구실로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를 저 단층이 지나가는 곳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에 대한 자료가 많이 쌓여가고 있는 거죠. 보다 더 안전한 수도권이 돼가고 있는데 우려되는 거는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큰 지진이 한반도 인근에서 발생하게 될 때 과거에 봤던 큰 지진이 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럼 지진은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해를 줄일까? 지진 전조 현상이 지진광, 지진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우리 일관성 있게 관측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 전조 현상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지진 피해를 빨리 줄이는 방식을 쓰자. 기상청에서는 지금 지진 조기 경보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까운 관측소에서 기록된 자료를 가지고 빠르게 지진 규모와 위치를 판정을 해서 아직 지진파가 도착하지 않는 후방에 빨리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진파가 오기 전에 미리 가스불 끄고 책상 밑으로 대피하고 할 시간은 번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데 이런 지진 조기 공보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기상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자, 지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위험한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 발생했다면 인명피해가 매우 큰 자연재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사와 대비를 통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지진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계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욱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